3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발한 지 꼭 11년째 되는 날이자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다 순국한 장병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청년 법률가를 만나다 오늘은 청해부대 소속으로 소말리아 파병을 다녀온 독특한 경력의 해군 법무관 출신 배연관 변호사를 만나 군과 바다, 법률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배연관 변호사를 만난 곳은 서울 용산구의 한 공유식당입니다. 파스타면을 삶고 야채와 햄을 넣어 볶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뭘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오징어 먹물 파스타입니다. 뚝딱뚝딱 하더니 금세 그럴듯한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만들어냅니다. 야, 이거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하고 색감이 아주 괜찮은데요? 정말 맛있네. 요리하는 변호사, 요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걸 이탈리아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사람 어디서 만났냐면 제가 이탈리아 해군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청해부대 시절에 청해부대, 지난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배연관 변호사는 같은 해 8월 해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군검찰관을 거쳐 2017년 4월 소말리아 해역 소송 전대를 자원해 청해부대 24진 법무참모로 7개월간 해외 파병을 다녀온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다른 나라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국제법이나 아니면 그 나라 법에 맞춰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있는 청해부대 유일한 변호사기도 하고, 부대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를 해결하는 군검사나 징계장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변호사들은 좀처럼 겪어보기 어려운 특이한 경험. 배연관 변호사는 그 시절을 뜨거웠다고 기억합니다. 중동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상선을 보호하고 테러라든가 아니면은 해양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다른 나라 해양 세력들과 함께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에서 가장 뜨거운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 해군이 청해부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는 서정주의 시구처럼 배연관 변호사는 바다로 상징되는 청해부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시간이 청해부대 파병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해부대 때 제가 바보란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의무참모님이 계십니다. 외과군의관님이셨는데 청해부대 파병 경험에 해군 검찰관과 국방부 검찰단 특수수사과 검사 경력은 배연관 변호사에게 법률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부사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병들이 제가 지나가서 저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 사실 법률가를 처음 봅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많은 도움을 부탁한 경우. 이때의 경험과 기억은 자연스럽게 군사법과 병역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전문 분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군대에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참 부족하구나. 그래서 군형사법이나 군인사법을 연구하는 변호사가 참 부족해서 군대에서 어떤 형사 절차에 연루되거나 징계 절차에 연루될 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전역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 경험과 병사들에 대한 일종의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군사법 관련 관심은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바다라는 더 큰 무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땅이 보이지만 땅에서는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제 인생을 바다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바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바다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상법을 연구해서 선원이라던가 선사에 도움이 되는 일. 그런 배연관 변호사에게 해외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바다를 수호하는 해군과 해경이 혹여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늘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배를 타면서 느꼈던 것은 바다에 나가면은 육지를 참 그리워하고
육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참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해군과 해경의 권익신장,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는 데 일조하는 국제해양법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 배연관 변호사의 포부입니다. 해경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해군과 마찬가지로 참 미흡합니다. 크게는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강화를 위해서 해양법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분야에서의 입지를 좀 늘려보는 일에 조금이나마 조력을 해보고 인터뷰 말미,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맛있게 먹은 답례로 천안함 용사들을 기리는 모자를 선물하자 아이처럼 좋아합니다. 저도 우리 해군이랑 바다에 계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우리 선사, 해경, 이 바다를 위해서 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잊지 않고 바다를 품고 법률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오늘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 등과 관련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지수 대한변협 부협회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협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일단 이제 오늘 변협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작년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는 1,768명, 1,800명에 육박했는데요. 우리 대한변협은 1,200명 이내가 적정 규모다라는 골자의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작년 대비 600명 가까이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건데 1,200명 이내라는 숫자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네, 통계를 보면 법무법인, 그러니까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실제 그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수습처가 1,000곳이 채 안 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은 6개월 동안 실무 수습을 받아야지 실제 변호사 업무에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법무법인, 그러니까 실제 그 수습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 종사기관 수습처가 1,000곳이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조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1,000명 정도 내외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그러면은 미취업자들은 예외적으로 변협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실무 수습을 거의 대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숫자가 지금 1,700명 중에 1,000명은 시장에서 수용, 700명은 변협에서 집체 교육으로 실무 수습을 대체해 오다시피 했는데 이 실무 수습을 대체하는 거 말고 실제 법률 그 전문가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 수습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숫자가 200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200명을 더하면 1,200명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지금 또 다른 근거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1,768명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숫자가 역대 최고로 결정됐는데 그 배경에는 법무부에서 적정 변호사 숫자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무부 연구 용역 결과에는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1,700명 정도 선발 시에 변호사 수를 28,315명으로 예측했는데 실제 2020년도 변호사 숫자는 29,58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2년밖에 경과하지 않았는데 1,269명이 더 배출된 겁니다. 연구 영역에 오류가 있다는 뜻인데 매년 100명이 더 나오느냐 200명이 더 나오느냐 가지고도 치열하게 그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연수 가능한 숫자이냐 이것이 다퉈지고 있는 실정에서 1,269명이 더 나왔다는 것은 시장을 크게 잘못 예측한 겁니다. 이게 로스쿨이나 좀 그 로스쿨 학생들 반발이 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로스쿨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선배 법조인으로서 이런 말을 또 해주고 싶기도 해요. 실제 전문가가 되어서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값어치가 땅에 떨어진 실제 연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집체 교육을 받고 그냥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근데 그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실제 업무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시장에서 배출되는 그 숫자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뭐 생계가 어렵다 이런 말들은 요즘 나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정받는 법조인, 자격을 갖춘 법조인, 그리고 사회에서도 법조인으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할 말 할 수 있는 법조인,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법률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지 사회적 합의에 도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그 밖에 이 로스쿨이나 변실 관련해서 좀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거나 뭐 좀 꼭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편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이상 된다고 하고 인구 규모도 2배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현재 변호사 시험 배출되는 숫자가 합격자 수가 1,500명 가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은데도 그거보다 더 많은 1,768명이나 합격자 수를 배출해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경제 규모나 이런 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회계사 예전에 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회계사 수급 조절에 실패해서 수백 명의 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고 미아처럼 떠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회계사 합격자들은 그 회계사 연수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수습처에서 연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걸 촉구하면서 정부 상대로 소송까지 하면서 1, 2년 수습이 늦어지는 것까지도 불사하면서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정부가 실제로 합격자 전원이 수습받을 수 있는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변호사 시장도 그런 식으로 정부와 변호사 업계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이제 4월 중순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그 내용을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이륜차 시민단체 총연합회 명의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오토바이 관련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정책 질의서 전달 현장엔 대학생 이륜차 동아리 연합 소속 학생들도 참여해 힘을 실어주며 응원했습니다. 청년 오토바이 라이더들은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감없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 신월 IC에서 여의도 구간을 지하로 다닐 수 있는 제물포 터널이 개통됩니다. 전체 7.53km 길이의 제물포 터널을 이용하면 신월 IC 입구에서 여의도까지 10분 안팎이면 닿을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등 막히는 시간은 1시간 가까이 걸리던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건데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해당 터널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형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왕복 4차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고 자동차 전용 도로 오토바이 진입 제한. 대학생인 김환호 씨에겐 익숙하지만 여전히 몹시 불편한 광경입니다. 제가 집이 송파구인데 서울대까지 자동차를 타고 가면은 30분밖에 안 걸려요. 양재대로를 타고 그리고 강남순환로를 타면은 바로 서울대 정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현재 이륜차로 통학을 하게 되면 그 막히는 대치동이나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온몸으로 전해지는 오토바이 엔진의 진동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 오토바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는 자유가 아닌 민폐나 애물단지 취급을 받기 일쑤입니다. 불합리한 점은 제가 이거를 타고 이게 사실 오토바이는 빠르게 타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리고 어디서든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 마트를 가게 되면은 이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혹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때문에 자동차를 탔으면 당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어도 될 불합리와 차별을 일상 다반사로 겪고 있다는 것이 김환호 씨의 설명입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사실 그냥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륜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불합리한, 그러니까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 같은 서울대 모터사이클 동아리 소속인 최기훈 씨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다면 오토바이 전용 도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같은 길을 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전용도로라는 것 제도가 있잖아요. 그 규제에 막혀서 3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에 가야 된다거나 이런 통행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가장 크게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배관시하는 분위기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불편함입니다. 사실은 제가 불편하게 많이 느끼는 거는 운전자분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오해가 있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료는 2~3배씩 내고 세금도 낼 거 다 내는데 멀쩡한 도로도 주차장도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 쟤들 뭐야 하며 남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무엇이 불합리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주장이 타당함이 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생각해달라는 것이 여야 후보들을 포함한 정치권과 정책 결정권자들을 향한 대학생 오토바이 라이더들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이렇게 불편을 좀 감수하고 있고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에 많은 좀 국민들이 그리고 이번에 또 서울시장이 되시는 후보님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 복합동시 건설청장 A씨의 주거지와 행복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성인인 2딸 등 3모녀가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큰딸과 아는 사이인 2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음엔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다가 오른손으로 했다고 진술을 바꿨어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사라진 3세 여아는 48살 성모 씨 딸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